브라질리언 주짓수 대회에 나가는 친구 응원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던 유이는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돌아보았다가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바로 뒤에는 4월인데도 불구하고 모피를 입고 레서판다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성이 서 있었거든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던 남성은 갑자기 무엇이 불쾌한지 얼굴을 찡그리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유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얼마 뒤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야마구치 마코토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짓을 벌였던 것일까요? 1972년 2월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야마구치는 도박에 빠진 아버지 때문에 외할머니와 삼촌의 집을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는데 그중 장남이었던 야마구치에게는 그 강도가 더 심했다고 합니다. 파치인코에서 돈을 좀 따온 날에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런 날은 흔치 않았고 매일 돈을 잃고 돌아와 그 분풀이를 아이들에게 하고는 했죠. 대나무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한겨울에 옷을 입히지 않고 나가 있게 하는 등 아버지 때문에 그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의 아버지는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야마구치는 성적이 좋지 못하고 조용한 편이라 따돌림을 당했고 그것은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중학교 때 학업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는 검사 결과 경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리사 전문학교 진학을 원했지만 선생님의 권유로 특수학교로 진학. 처음에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곳에 보내려 하냐며 화를 냈던 그도 결국 선생님의 설득에 고등 양호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적응도 잘하고 다른 이들과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평온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오히려 학생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아마도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도벽이 있는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횡포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의 편이었던 어머니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자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전철을 타고 먼 지역까지 가 돈이 없다며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일주일에 이러한 가출을 3, 4일 반복하며 여동생에게 부담을 주었죠.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도박으로 돈을 잃고 오면 난리를 부리는 아버지, 많은 교통비를 사용하며 방랑벽을 보이는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 게다가 오빠의 경우 그녀가 필요해서 산 물건을 함부로 파는 등 아버지 이상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불쌍한 여동생은 신경도 쓰지 않고 야마구치는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가졌지만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에도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가 여러 직장을 전전했던 이유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지만 경도 지적장애가 있던 그가 따돌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둔 그는 노숙 생활을 하며 여동생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내거나 강도질을 하는 등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1993년에 손도끼 불법 휴대로 벌금형을 받았던 그는 1년 뒤 하코다테 시내에서 한 여성에게 모델건을 들이대고 위협해 몸을 더듬고 돈을 요구하는 범행을 저지릅니다. 여성은 지금 돈이 없으니 은행에 함께 가자며 그를 안심시킨 뒤 길을 걷던 중 경찰서로 뛰어가 도움을 청하는 기지를 발휘해 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죠. 강도미수와 강제추행건으로 기소되며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구마모토에서 자전거를 훔치다 체포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였기에 기존 징역 3년에 절도 10개월이 추가되어 총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감옥에서는 모범수였는지 2년 9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석방된 수감자는 형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자신의 수재질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보호사와 정기적으로 면담도 해야 하는데 그는 이를 무시하며 잠적했죠. 당연히 가석방 위반으로 그는 수배되었고 잠적 1년 2개월 뒤 아오모리에서 무전취식으로 체포되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가석방된 그는 그해 3월에 형기가 만료되며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4월 30일
평소 잠잘 때도 안고 잘 정도로 아끼는 레서 판다 모자를 쓴 그는 이틀 전 샀던 흉기를 벨트에 찬 뒤 거리를 나섰습니다. 모자뿐만 아니라 당시 그의 옷차림은 정말 특이했는데 봄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가득한 하프 모피 코트에 스커트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까지 챙겼던 그는 매우 눈에 띄는 형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무렵 도쿄도 타이토구에 위치한 한 교량에 나타난 그는 길을 걷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다가갔지만 여성이 갖고 있던 우산으로 방어하고 그가 당황한 틈을 타 달아나 첫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무렵 인근 도로변에 다시 나타난 그는 이날 친구의 경기를 응원하러 스포츠센터로 가던 유이를 발견. 그녀를 몰래 따라가다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서자 다가갔고 인기척에 돌아본 그녀가 그를 보고 놀라자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마침 비명을 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과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가 달려와 너 뭐하는 거야?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외치자 그는 그대로 달아났죠. 그에게 공격받았던 유이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끝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편 야마구치는 현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강가 공원에 흉기와 입고 있던 옷, 모자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의 특이한 옷차림 때문에 당일 그를 보았던 이들이 많았고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캐리커처가 만들어졌죠. 멀리 달아나지 않고 도쿄역 부근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는 캐리커처와 닮은 남자가 있다는 신고로 인해 사건 발생 열흘 뒤 체포됐습니다. 경찰과의 신문에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외설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돌아봤을 때 표정이 매우 불쾌하고 자신을 바보로 여기는 것 같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의 중점은 그의 책임 능력의 여부였는데 변호 측은 그가 경도 지적 장애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버지의 괴롭힘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받고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IQ 59로 경도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처음에는 외설 목적이라고 자백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행동으로 보아 선악의 유무를 구별할 수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죠. 2004년 11월 26일의 재판부는 여러 각도에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결과 그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그의 여동생은 몸과 마음이 지친 탓인지 그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암에 걸려 있었고 1년 뒤 2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의 범행을 알았을 때 자기가 며칠 전 돈을 달라는 오빠의 전화를 거절해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자책했던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즐거웠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3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야마구치. 가석방에는 여러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데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은 등을 돌린 상태라 아마 그가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연히 나쁜 사람과 마주친 피해자만 억울한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